자, 아동간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 보겠습니다. 입원한 어린이 간호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를 해 놓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 간호, 두 번째가 아동에게 흔한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 세 번째가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간호,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적 간호 돕기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간호 돕기입니다. 첫 번째 일반 위생이죠. 피부는 청결 건조, 두 번째 영양, 식욕 상실이 대부분 아동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선행 조건으로 나타난다.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수분 균형 유지. 여기가 좀 중요하죠. 자, 수분 균형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체액 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즉 아이오 체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표 3-10에 보시면 수분 결핍과 수분 과다의 의미, 증상, 간호하는 방법이 표에 정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분 결핍, 저혈량은 우리가 이제 탈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수분 과다, 고혈량은 전신 부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수분 과다보다는 결핍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수분 결핍, 저혈량, 탈수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부터 보면 간질액과 혈장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 좀 쉽게 얘기하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증상을 보면 우선 바이탈 사인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체온도 높아지겠죠. 자, 탈수 상태니까 피부 상태에도 변화가 옵니다. 피부 긴장도 감소, 구강 점막은 말라 있고요. 체중은 감소하고 요 비중이 증가되어 있다. 요 비중이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농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랑이나 갈색, 더 심한 아이들은 콜라색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갈증과 불안,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혈액 검사 상에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이 증가되어 있다. 자, 혈장량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혈구는 더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은 증가되어 있다. 반대로 수분 과다의 경우에는 감소된 것을 우리가 수치상 확인할 수 있다. 치료 및 간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죠. 수분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된다. 그래서 소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주고 원인이 구토나 설사 때문에 발생한 수분 결핍이다 그러면 치료, 약을 제공하면 되고요. 혈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잘 발생한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간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염 예방입니다. 감염 예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다섯 번째, 검사물 수집 돕기입니다. 검사물은 크게 네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변, 두 번째 대변, 세 번째 혈액, 네 번째 객담, 호흡기와 인후 분비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변 검사, 요 검사물은 배뇨 훈련을 받지 않은 영유아인 경우, 즉 배뇨 훈련은 언제 시작하죠? 16에서 18개월에 시작해서 24개월에 완료하죠. 즉 24개월이 되지 않은 영유아는 소변 검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주머니를 붙이죠. 그 이름이 요수집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요 수집 주머니를 사용하여 소변을 검사할 수 있다. 대변 검사, 기저귀 차는 아이들 대변 검사 하기 어렵다. 원칙은 대변이 소변으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실에 보내는 게 원칙이다. 세 번째, 혈액 검사물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정맥혈을 뽑느냐, 두 번째 동맥혈을 사용하느냐, 세 번째는 모세혈관을 사용하느냐. 정맥혈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혈은 보이는 정맥에서 필요한 만큼 채취하시면 되고, 동맥혈 같은 경우는 혈액가스 측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혈액가스라 함은 산소 포화도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영유아에게 있어서 발 뒤꿈치를 찌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기와 인후 분비물, 즉 객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객담이 발생을 한 거를 뱉어내기보다는 꿀꺽 삼켜버리죠.
그래서 삼켜버린 갯땀을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위세척 방법이다. 6번째, 안전해야 되고요. 7번째, 통증 관리 해주셔야 되고 8번째, 치료적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9번째는 퇴원 간호 돕기. 퇴원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입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이죠. 아동에게 흔한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 돕기입니다. 고열부터 백혈병까지 총 1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 흔한 건강 문제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고열이죠. 자, 열이 나는 아이들 어떻게 간호할 것이냐. 제일 효과적인 거는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간호 인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적 중재.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아세타미노펜,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중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온수,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거. 두 번째는 알코올로 닦아주는 거. 어떤 게 효과가 더 좋냐 그러면 알코올이 좋겠죠. 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열이 더 쉽게 떨어진다. 자, 우선 미온수부터 보겠습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있는 아동에게는 미온수 목욕을 해주고요. 또는 얼음 베개를 목 뒤에다가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발은 따뜻하게 해준다. 이유는 말초순환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미온수로 닦아주는 경우 미온수의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실시합니다. 열이 38도일 때 이 환아에 대한 미온수의 온도는 36도가 되겠죠. 40도의 환아, 그러면 38도 미온수로 시작한다. 알코올 마사지를 사용할 때 농도는 35에서 50% 용액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사지가 끝난 후 30분 후에 체온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탈수입니다. 열이 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먹질 않겠죠. 먹지 않으면 당연히 탈수 증상이 따라 나올 겁니다. 탈수는 앞쪽 표, 수분, 저하, 저혈량 이런 거를 외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중복해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탈수가 있는 아동들, 아직 천문이 폐쇄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있어서 천문이 함몰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문 중에 소천문은 6에서 8주에 되게 일찍 닫히잖아요. 그래서 임상적 의미는 별로 없다. 임상적 의미가 있는 것은 대천문이다. 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폐쇄되기 때문에 폐쇄되기 전에 아이들은 탈수가 있을 때 대천문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탈수에 대한 문제가 국가고시 나왔다라고 하면 개월수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12개월 된 아동의 탈수 증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또는 3세 된 유아의 탈수 증상이 아닌 것은. 자, 3세가 됐어요. 그러면 대천문은 볼 수 없다. 그러면 천문이 움푹 함몰되어 있다. 말은 맞지만 연령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린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대천문 연령 확인할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구토. 자, 구토하는 아동을 발견하였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기도 유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아동의 얼굴, 즉 입 주변에 청색증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네 번째, 경련입니다. 자, 경련. 시간이나 양상들을 관찰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하는 아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기도 유지를 위해서 손수건이나 꺼주로 말아둔 앞설자로 혀를 눌러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련 같은 경우도 구토와 마찬가지로 기도 유지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경련에서 우리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련은 열성 경련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열나는 아이들이 꼭 경련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간호를 하느냐? 병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한다. 그리고 대소변을 싸는 수가 많기 때문에 비닐이나 고무천을 허리 밑에 깔아주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변비와 관장입니다.
변비가 있는 아동들 관장을 해주는 게 좋는데 여기에서는 체위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아동을 왼쪽 즉 좌측 위로 눕힌 후에 용액은 250에서 300 정도가 적당하고요. 튜브는 처음에 2, 3cm로 시작해서 나중에 5에서 7cm 깊이까지 넣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6번째, 소아천식입니다. 소아천식은 어릴수록 심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거를 자연적 완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밑에 나오는 소아 중이염 똑같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아 천식이 있을 때의 간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천식 발작할 때에 자세를 어떻게 취해주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숨쉬기 편한 자세 또는 반좌위를 취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집안 청소할 때는 물걸레를 사용하는 게 좋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소아 중이염. 마찬가지로 3세 이하의 아동에게 굉장히 잘 발생을 한다. 원인은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짧고 곧기 때문에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삼출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삼출물이 있다. 삼출물이 있다 그러면 삼출물은 빨리 밖으로 빠지는 게 좋다. 삼출물이 나오는 쪽이 아래. 삼출물이 없다. 그러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체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게 포인트죠. 8번째, 신경성 식욕부진 환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아동을 간호할 때는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단호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다. 9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 아이들에 대한 간호. 자,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준다. 지시를 단순화한다. 부모 교육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다. 10번째, 급성 사구체 신염. 자, 급성 사구체 신염이 아동들에게 오는 이유는 인두나 편도의 선행 감염 이후에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 사구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부종인 상태를 좀 떠올리면 이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고혈압성 뇌병변, 우려성 심부전, 폐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의 간호는 대증요법을 실시합니다. 침상 안정을 하고 피부, 자세를 잘 변경해 주고요.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하루 1000cc 이하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정확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시기는 저염 시기, 저단백 시기, 고탄수화물 시기, 그리고 증상에 따른 약물을 투여해주면 좋습니다. 주기적인 혈압 측정이 실시되어야 하고요. 2차성으로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째 구개 파열입니다. 자, 구개 파열은 수술 후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개 부분을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개 수술 부위를 자극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울리지 않게 하고요. 빨대나 놀이개 젖꼭지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리고 팔꿈치 억제대를 사용해서 수술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수유할 때는 약물 점접기로 흘려서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호하는 방법이 잘 나옵니다. 12번째, 마지막 백혈병이죠. 자, 백혈병, 아동에게 발생하는 백혈병의 원인은 미성숙 백혈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미성숙 백혈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 적혈구 내지는 혈소판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와 혈소판도 수치가 좀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혈병 환아 치료 시의 목적은 백혈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감염 예방에 최선을 해야 하고, 식이요법은 고열량과 고단백 식이를 줍니다. 그리고 혈소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약물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활동적인 활발한 운동은 피부 손상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가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돕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간호돕기입니다. 아동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 크게 그 홍역부터 우리가 제일 마지막 A형 간염까지 11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홍역이 1번으로 나온 이유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그래요. 자,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비말 감염입니다. 홍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아주 독특한 증상은 코플릭 반점을 구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 이렇게 질병 그 진행 과정을 구분을 하는데, 코플릭 반점을 구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전구기, 카타르기입니다. 그리고 카타르기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이고, 식욕 감퇴, 기침, 결막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발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발진기가 시작이 되고요. 발진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목 뒤, 귀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기, 발진이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자,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홍역 같은 경우는 혼합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MMR 백신을 1차 접종은 12에서 15개월, 그리고 2차 접종은 만 4세에서 6세 추가 접종하게 되고요. 이 MMR 백신은 우리가 생백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홍역이 유행하는 아이의 월령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그 시기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 MMR을 먼저 땡겨서 맞고, 그리고 자기 스케줄이 됐을 때 한 번 더 맞고, 4세 됐을 때 추가 접종. 그래서 MMR 같은 백신은 평생 2번 맞은 아이도 있고 3번 맞은 아이도 있다. 예, 그래서 가속 접종을 하기도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풍진입니다.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비말 감염이고요. 발진이 얼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요 특징이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풍진에서 중요한 것은 인부의 접촉을 적극 방지합니다. 2주죠. 12주 이전에 인부가 알았을 때 태아에게 기형에, 선천적 기형에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방지한다. 자, 세 번째, 수두입니다. 자, 수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비말 감염이죠. 그리고 갯담에 의한 감염 또는 수포에게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 수두의 발진은 몸통에서 시작하는 게 특징이고요. 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순으로 빠르게 진행하고요. 동시에 여러 모양의 발진이 관찰될 수 있다. 이 환아의 간호는 어떻게 하느냐? 소양증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고 전분 목욕이나 황산 마그네슘, 중조수 이런 걸로 씻어주는 게 소양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긁지 못하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팔꿈치 억제대를 사용하고 손에 장갑을 끼워주고 헐렁한 옷을 입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팔꿈치 억제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는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인두, 후두, 편도, 비강, 그 외 점막의 위막을 형성해서 이곳에 발생하는 균의 독성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시크 검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디프테리아가 위막을 형성하는 부위 중에
특히 후두 디프테리아인 경우에가 응급 상황이 되죠. 그래서 후두 디프테리아 환아 옆에는 기관절개술 세트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폐렴구균, 아동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고, 6번째, 수막구균성 수막염, 얘도 수막구균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 수막염의 증상들 보시면 두통, 구토, 고열, 의식 저하,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 7번째, 유행성 이하 선염이죠. 얘도 볼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비말 감염입니다. 자, 증상은 이하선의 종창, 발열, 부종, 연화곤란 등이 생기고요. 이하선에 주로 발생을 하지만 악하선이나 설하선, 침샘이죠. 다른 침샘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냐? 고환염과 난소염, 췌장염이 잘 발생합니다. 성선의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번째,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고요. 감염 경로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서는 정신장애가 잘 발생을 하고, 이 정신장애는 어린아이일수록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1차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9번째, 성홍열이죠. 성홍열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비말 감염입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딕 테스트를 통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3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열, 인두통, 심한 구토. 고열은 돌발성이고 39도에서 40도까지 심한 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진은 피부 전체에 퍼져서 몸이 홍색으로 보이는 정도, 그래서 성홍열 이렇게 부르고요. 입 주변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혀가 통통하게 부어서 딸기 모양의 혀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열이 떨어지고 나면 손발의 피부가 껍데기가 한꺼풀 쫙 벗겨지죠. 그래서 잎사귀 모양으로 벗겨진 손발의 피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10번째, 100일 동안 기침하다가 죽는 병이죠. 100일의 균에 의한 비말 감염이고요. 신생아부터 4세까지의 아동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질병의 증상은 전구기, 경액기, 회복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전구기에는 객담에 균이 많고 기침이 밤에 심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경액기, 즉 발작성 기침을 띠는 시기인데요.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량의 점액성 객담이 배출이 되고요. 이 기침은 언제 시작하냐면 음식을 먹을 때, 담배 연기를 마셨을 때, 체온 변화가 있을 때,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돌발적인 기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발작 사이에 조금씩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게 좋고, 적당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 11번째,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분변 경구 경로이죠. 즉 비위생적인 식품, 똥물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감염 경로를 알고 있잖아요. 분변 경구 경로예요.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 식수 위생 관리가 불량한 지역은 조심한다. 예방 접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음식물을 피하고, 식기는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고, 특히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용한 주사바늘은 주사침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시키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11개 감염성 질병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부분만 정리를 했으니까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십시오.